내 평생을 바쳐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내 손을 떠났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마다 일터로 나갔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42년을 모은 돈은 내 노후의 전부이자 아내와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지요. 여보, 이제 우리도 조금은 쉬면서 살 수 있겠지. 그러게요. 이제는 당신도 좀 편히 사셔야죠. 그렇게 웃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결국 나는 내 손으로 내 아들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내 이름은 김정수입니다. 올해 73세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힘겨운 세월을 보냈지요. 1950년생인 나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이 일상이던 시절 말입니다. 16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시멘트 포대를 지고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때로는 막노동으로 하루 품삯을 받았지요. 손은 늘 거칠었고 등은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무엇보다 자식들만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26세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순이는 나보다 4살 어렸지만 고생스러운 내 살림을 기꺼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부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연탄불을 떼며 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요. 순이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내가 벌어오는 적은 돈으로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2년 후 둘째 딸 영희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니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졌지요. 30대에는 시청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매달 받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말이지요. 아빠,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 신는데 저만 헌것 신어요. 민수야,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돈 모아서 꼭 새 신발 사줄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가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외비가 아까워서 제가 직접 아이들 공부를 봐주기도 했어요. 40대가 되어서는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순이와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면 기뻤고 5만 원이면 걱정이었지요. 여보, 오늘 매출이 좀 적네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손님들이 알아줄 거야.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버텼고, 피곤하면 가게에서 잠깐 졸기도 했지요. 그 시절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때의 그 뿌듯함이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등록금 600만 원을 내면서도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래, 민수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50대에는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고 모을 돈이 더 있었거든요. 아빠, 병원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진단받았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일의 강도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60대 초반 드디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어요. 그때까지 모은 돈은 3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평생의 결실이었어요. 여보,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는 그 무렵 대기업에 취직했고 영희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랐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 10년간 나는 조금씩 저축한 돈에 이자를 붙여가며 살았습니다. 크게 써본 적도 없고 여행도 별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씩 아껴가며 나와 순이의 노후를 대비했습니다. 병원비가 조금 더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약값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면 정중히 거절했지요. 아버지, 용돈 좀 드릴게요. 아니다, 민수야. 아빠는 아직 괜찮다. 너희들도 살기 힘들 텐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놓은 돈으로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찾아온 것은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야? 민수는 45세였습니다.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부장까지 진급한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지쳐서 그런지 요즘 들어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IT 분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체를 차리려고 해요. 순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니?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장비, 그리고 초기 운영 자금까지. 최소 2억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돈이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은 없니? 있긴 하지만 부족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도 있어서 사실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빌리자는 거니?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라는 말에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투자?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나눠드릴게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수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빠도 젊었을 때 가게 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10번 중에 9번은 실패하는 게 사업이야. 아버지 말씀은 알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제가 20년 넘게 쌓은 실력과 경험이 있고 이미 몇몇 고객들과 계약 준비도 끝났어요. 정말이니? 네, 정말입니다. 제가 언제 거짓말해 본 적 있나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니? 요즘 창업 대출도 많이 나온다던데.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자도 많이 나가고. 차라리 가족 간에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물론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나와 순이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한 번 없어지면 다시 마련하기 어려운 돈이었거든요. 민수야,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그 돈은 우리 노후 대비 자금이야.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면 어쩌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이야.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있나요? 대학도 졸업했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잘했잖아요. 이번에도 꼭 성공할 겁니다. 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반대야. 그 돈은 우리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어머니,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각서도 써드릴게요. 각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의미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고. 민수와 순이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순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민수는 지금까지 실수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업도 많이 하고. 하지만 위험해요. 우리 나이에 그 돈을 잃으면 정말 막막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자식이 도움을 청하는데 외면할 수도 없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수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사업 계획을 설명했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6개월 안에 첫 수익이 나올 예정이에요. 6개월? 그렇게 빨리? 네,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요. 계약서도 거의 다 준비됐고. 결국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알겠다.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이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 매달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해라. 둘째,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 중단해야 한다. 셋째, 1년 안에 원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꼭 약속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2억 5천만 원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여보, 잘한 결정이겠죠. 그럼요. 우리 아들 믿어야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처음 한 달은
민수의 보고가 정기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사무실 계약도 끝났고 인테리어도 거의 완료됐어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직원도 2명 뽑았고 첫 번째 고객사와 계약도 임박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2번째 달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아, 네. 조금 바빠서요. 고객사들과 미팅이 많아서. 그래도 아빠한테는 보고해야지. 네, 곧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3번째 달, 4번째 달. 민수의 연락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며 대충 넘어갔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순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민수한테서 연락이 너무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 바쁜가 보지. 사업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연락이 없잖아요. 매달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나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만난 김씨 아저씨가 말했어요. 정수 씨, 댁 아들 사업 망했다던데. 뭔 소리예요? 아니, 우리 조카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데 민수 씨 사무실이 텅 비었다고 하더라고. 1달 전부터 아무도 안 나온다고. 그게 무슨.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 있니? 회사에 있어요. 정말이야?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는데.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 저 지금 정말 바빠서. 바쁘긴 무슨 바빠. 당장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예감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민수 사업이 망한 것 같아.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무실이 비어 있다고 하네. 어머, 어떡해. 우리 돈은. 그날 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 사업이 어떻게 된 거야?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다는 게 뭔 소리야? 망했다는 소리야? 네, 망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면 우리 돈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다 썼어요. 순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썼다고 2억 5천만 원을 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그게 우리 평생 모은 돈이라는 걸 몰라.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왜 매달 보고하라고 했는지 알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자고 한 거야. 죄송해요. 아버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혼자 해결.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꼭 갚아드릴게요. 어떻게 갚을 거야? 당장 2억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올 거야? 시간을 좀 주세요. 다시 취직해서라도 꼭 갚아드릴게요. 시간을 달라고. 우리가 몇 살인지 알아. 70 넘은 사람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평생 모은 돈인데.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보 같아서였어요. 민수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었니?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정말 성공시키려고 했어요. 그럼 왜 연락도 안 했어? 왜 거짓말했어? 무서웠어요. 실패하는 게 무서웠고, 아버지한테 실망을 끼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큰 실망을 안겨준 거야. 민수가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보기 싫다는 순이의 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부터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집을 떠난 후 우리 집은 무덤같이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나도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여보, 병원에 가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조금 속상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혈압이 많이 올랐나 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180에 120까지 올라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네.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꼬박꼬박 드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세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피해요? 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약을 먹었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영희야? 오빠 일로 많이 힘드시죠? 영희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모아서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영희야. 내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됐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일이야. 하지만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빠가 너무 자책하고 있어요.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게 우리 알바야? 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오빠예요. 오빠, 그 오빠가 우리한테 뭘 했는지 알아? 우리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가서 다 날렸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영희야, 내 오빠 감싸지 마. 엄마는 지금 민수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순이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민수만 탓해야 할까? 나도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요? 병원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나가는데.
남은 돈이 얼마나 되니? 1억 정도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겠어요. 1억. 원래는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만 남았다니. 갑자기 현실이 느껴졌어요. 절약해서 써야겠어. 절약. 이미 충분히 절약하고 있어요. 더 절약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웠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20만 원씩 나갔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입니다. 뭐야, 왜 전화했어? 송구하지만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만나서 뭘 하게? 사과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계획? 돈 갚을 계획이요.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고 싶기도 했고, 안 보고 싶기도 했어요. 어디서 만날까?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요. 그날 오후 민수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사과는 그만하고 계획이 뭔지 말해봐. 다시 취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모을 생각이에요. 취직, 45살에 쉽게 될 것 같아. 쉽지 않겠지만 해야죠. 그리고 집도 팔 생각이에요. 집을 판다고? 네. 대출도 있지만 팔면 좀 나올 것 같아요. 너희 집 팔면 어디서 살 거야? 전세라도 구해서 살아야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민수야, 너도 이제 알겠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 아빠도 내 나이 때는 몰랐어.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까 돈이 전부더라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 아버지, 내가 사업하겠다고 할 때 아빠가 왜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어. 아빠도 젊어서 실패를 많이 해봤거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민수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갚아드릴게요. 10년이 걸려도 꼭 갚겠어요. 10년, 내가 80이 넘어서 갚겠다는 소리야? 그래도, 민수야,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45살에 집까지 팔아서 뭘 얼마나 갚겠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포기하지 마.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냉정했나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만나고 왔어. 뭐라고 하던가요?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하더라고. 믿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저는 안 믿어요. 어차피 입으로만 하는 소리죠. 순이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민수를 용서할 수 없는 걸까? 내 자식인데.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믿음을 저버린 것이 더 큰 상처였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가족 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오빠를 감싸는 입장이었고, 순이와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빠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다는 거야?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게 우리 탓이야?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하나. 순이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빠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결과는 똑같은데. 그래도, 영희야, 내 오빠 감싸는 건 좋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알아?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오빠도 정말 힘들어해요. 우리보다 더 힘들까? 그건 아니지만, 그럼 됐어. 더 이상 오빠 얘기는 하지 마. 영희가 집을 떠난 후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 애도 참. 오빠만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 안 하네. 영희도 입장이 어렵겠지. 무슨 입장이 어려워. 잘잘못을 분명히 해야지. 나도 순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슬펐어요. 며칠 후 민수의 아내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된 착한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니, 미영아. 죄송해요. 이런 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민수 오빠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자책하면서. 반성한다고 해결되나? 순이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미영아, 너는 모르는구나. 그 돈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알아요. 하지만, 알긴 뭘 알아.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야.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생각하면 더 화가 나는데. 할아버지 돈을 아빠가 날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미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아, 우리도 힘들다. 이해해줘. 네, 알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해 주세요. 미영이 떠나고 나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도 참 안 됐다.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러게. 미영이는 착한 애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정수 씨 자식 믿고 돈 줬다가 큰일 났다면서. 네, 그렇게 됐네요. 아이고, 요즘 자식들은 믿을 게 못 돼. 나는 처음부터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고 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행동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갚아주겠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하나. 요즘 세상 참 삭막해졌어.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 때도 있었지만 더 상처가 될 때도 많았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집을 내놓은 것이었어요. 영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집을 내놨대요. 정말이야? 네.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다고 해요. 얼마에? 3억 2천만 원이요. 대출이 2억 정도 있어서 실제로 나오는 돈은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전부 드린다고 해요. 전부. 네. 자기들은 전세로 이사 간다고. 그 말을 듣고 난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진심인 것 같기도 했고, 하지만 1억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집을 판다네. 진짜요? 응. 1억 정도 나온다는데, 그걸 우리한테 주겠다고 해. 1억. 그래도 반은 되네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전세로 이사 가야 한다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아이들 생각은 민수가 했어야죠. 사업할 때 말이에요. 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집 계약이 거의 됐어요. 그래. 다음 주에 잔금 받고 그 다음 주에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됐어. 하지만 그래도 민수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1억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 더 큰 상처였어요. 집 매매가 완료된 후 민수가 1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왔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1억 원입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죄송해요. 나머지 1억 5천만 원도 꼭 갚아드릴게요. 언제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0년 안에는 꼭.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면 내가 83세였거든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게 그렇게 쉬운 건가? 민수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아빠도 사람이야. 네. 민수가 떠나고 난 후 순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떤 기분이에요? 글쎄, 복잡해. 저도요. 돈을 받으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돈보다 더 큰 걸 잃었으니까. 뭐요? 믿음이지. 자식에 대한 믿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민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며칠 후 민수의 아들, 즉 내 손자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이구나. 왜 왔니? 아빠 때문에.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했으니까. 지훈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아빠랑 할아버지가 싸워서 너희들이 이사 가야 하잖아. 괜찮아요. 새 집도 괜찮고. 하지만 지훈이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지훈아, 아빠가 매일 울어요.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우는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알겠어, 지훈아. 할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정말이에요? 응. 감사해요, 할아버지. 지훈이가 떠나고 나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참 안 됐어요. 그러게.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민수도 참. 아이 앞에서 울면 어떡해요. 그것도 그렇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관계를 회복해 보자고.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야.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네. 가족끼리 밥이나 한번 먹자. 정말이에요? 응. 지훈이도 데려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 그냥 가족이니까. 그 주말 민수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손자와 며느리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아 왔구나. 할머니가 해준 음식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식사를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식사 후 민수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한 가지 말할게. 네, 아버지. 용서는 할 거야. 하지만 잊지는 못할 것 같아.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해. 네, 약속드려요. 돈 문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무리하지 마. 아버지. 아빠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화내는 것도 지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그만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면 돼. 네, 그럴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전셋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용돈을 가져오지만 예전만큼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순이와 나는 남은 2억 원으로 조금씩 아껴가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견딜만해요. 가끔 민수가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민수가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50만 원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나머지 돈도 꼭 갚아드릴게요.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1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민수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오늘 아침 순이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후회돼요? 뭘? 민수한테 돈 빌려준 거요. 후회라. 글쎄, 후회하면 뭐해.
이미 지난 일인데. 그래도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줄 거야. 설마 민수가 또 그런 일을 하겠어요? 모르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고. 여보 참.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어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지금도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 아니면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걸까? 답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돈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70이 넘어서 깨달았네요. 지난주에 동네에서 만난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그래도 자식이 조금이라도 갚아주니까 다행이네. 그렇긴 하죠. 나 같으면 그냥 인연 끊었을 텐데. 역시 정수 씨는 마음이 넓어.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그냥 지친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화내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지쳤어요. 어제 민수가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다음 주에 중간고사예요. 할아버지가 격려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지훈이한테 바꿔줘. 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감사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지훈이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민수를 용서한 이유는 뭘까? 돈 때문일까? 가족이기 때문일까? 아마도 둘 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쳐서인 것 같아요. 계속 화내고 원망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오늘 오후에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한테서 문자 왔어요. 이번 주말에 온다고. 그래, 뭐하러? 지훈이 성적표 보여드리러 온다는데요. 성적이 좋나 보네. 그런가 봐요. 그럼 맛있는 거라도 해줘야지. 네, 그럴게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민수를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고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해요. 며칠 전 순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용서했어요? 글쎄, 용서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뭐예요? 받아들였다고 해야 할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래요. 용서했다기보다는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 화내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다 포기했어요. 그게 더 편해서.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속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오늘 저녁 혼자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아들과 등 돌리고 가족이 흩어질 뻔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끔 후회도 됩니다.
왜 그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순이 말을 더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니까. 내일 민수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성적표를 보여주러 온다고 하네요. 예전 같으면 기뻤겠지만 지금은 복잡한 기분입니다. 그래도 손자를 보는 건 좋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밖에서 순이가 부릅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응, 갈게. 식탁에 앉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73년을 살면서 이런 일도 겪는구나.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인생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뭐, 그렇죠. 살아야죠. 우리는 묵묵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위로는 되지 않았지만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민수 올 때 뭐 해줄까요? 지훈이 좋아하는 거 해줘. 갈비찜 어때요? 좋지. 오랜만에 해보자. 그럼 내일 아침에 시장에 가야겠네요. 같이 갈까? 아니에요. 저 혼자 갈게요. 그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견뎌냈구나. 돈은 많이 잃었지만 가족은 지켜냈어요.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민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지훈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순이와 함께 좀 더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야 하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식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낭패를 본 분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분들.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무리 자식이라도 큰 돈은 함부로 믿고 맡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사업이라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셋째, 노후 자금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생명과 직결된 돈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내고 원망하는 것도 지쳐요.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가족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견딜만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준비하세요. 자식들과 돈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노후 자금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돈을 잃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도 잃고 마음의 평안도 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기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순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내일 민수가 오면 지훈이 성적표를 보면서 웃어줘야겠습니다.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민수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줘야겠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인생이란 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끝까지. 여러분도 힘내세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